글을 읽고 사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요즘 우리 경제 위기가 나고 나니까 뭐 폴란이 대항에 대한 얘기가 많이 사실 있는데요. 그게 저는 이론적으로만 알다가 남미를 지금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거보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평에도 폴란이 얘기를 사실 많이 썼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중에서 이제 남미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하고는 사실은 지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여러 문화, 역사, 의식, 제도가 참 우리하고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특히 한국 민노당이 지금 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잡고 정치 세력, 정치 권력을 갖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민노당이 그런 세력을 갖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잡은 후에 이런 남미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그 자체는 좋아요. 남미에서 굉장히 좋죠. 우리한테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 그렇지만 배울 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발표하신 것 중에서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것들을 보면 후회적 선물 경제에 의한 지역 통합 이 말씀드려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굉장히 폴란이적인 주장이에요. 선물 경제, 후회 경제 이런 것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남미는 친한 이웃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남미연합의 최소한 12개 국가는 거의 형제적인 국가들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자기네 울타리로 자기네 친한 국가들끼리 이런 화해 경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 써놨죠. 북한, 걔도 70만 했는데 이제 선물 주고받기식의 무역통상 정책은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적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사실 궁금해요. 특히 선물 주고받기가 폴란의 화폐와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후회성의 선물 경제와 같은 성격의 것이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미의 문화와 역사, 특히 커뮤니주의와 아나키스트적인 공동체 문화는 중세 이후 스페인 민중들의 분권적이고 절대 자유주의적인 아나키즘 문화유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고 제가 거기서 원주민 문화, 그래서 저는 원주민 문화라는 표현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게 그 원주민이 누군가 아까 돕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스페인의 그건지 아니면 또 다른 자생적인 진리의 뭔지 사실 궁금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원주민 문화든 스페인의 그 문화든 간에 그 나라들의 이런 아나키스트적인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하고는 사실 굉장히 거리가 멀고 우리는 이런 거 사실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투 트랙의 급진적 참여민주주의 저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폴란이적인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존의 소유와 분배 구조를 전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민중 권력을 급진적으로 확장 방향을 나가려 했는데 이러한 혁명의 주체가 다수를 이루는 민중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민중들이 그럴 만한 힘이 있는지 제가 사실 궁금했고 왜냐하면 이런 민중들의 다수는 그러니까 다수란 민중이지만 그 민중의 다수는 굉장히 이런 식의 사람들이에요. 아나키스트적인 자기네 공동체 문화 로컬에서 그걸 하는 거를 하지 이 사람들이 뭔가 그런 예를 들면 권력을 갖고 주관차에서 뭘 바꾸고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지 않나. 다른 세력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남미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대안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또 특히 베네수엘라가 거기에 선봉을 지금 서고 있다고 하지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로 선호한다고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제와 선거민주주의가 건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급진적 참여민주주의 혁명이 가능할 것인지 궁금했고 급진적 참여민주주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성과가 사실 뭐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투트랙이 폴란이의 살림살이 경제와 돈벌이 경제, 살림살이 경제는 아까 말씀하신 때 사회적 경제와 시장 경제를 생각하게 하는데 이거랑 같은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추구하는 국가가 사회국가인지 복지국가인지 둘다인지 그렇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회국가 여기서 보면은 헌법이 신헌법이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유럽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아니 사회국가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지 아니면 분배까지 다 하는 무슨 복지국가인지 이게 궁금했고 개인을 중시하며 개인의 자아실현을 사회가 보장해야 하고 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행복 또는 주관적인 복지에 한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미, 스페인 문화는 주관적인 행복 이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누가 나는 좋아하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도 된다는 그런 문화가 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베스 정부가 아까 발표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유럽의 그 사회민주주의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남미 연합도 EU식, 유럽 연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는 거지 유럽의 자본주의를 더 잘 되게 하는 더 좋은 자본주의 만드는 그런 방향은 아니라는데 그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션 사업,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제, 저성장 패러다임 다 굉장히 정말 유토피아적이고 이상적이고 너무나 좋은 것들인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 제가 사회적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공공성 강화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서유럽에서는 사회투자 정책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사회투자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신자유주의를 활용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이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현재의 사회민주주의 아니 유럽의 사회투자 정책인데 이 사회 공공성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갈 수 없는 것인지 궁금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베네수엘라의 사회적 생산 기업은 시장이나 돈벌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그러지 않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차베스가 반동적이라는 그런 성격 그런 비판도 있다는 말씀하신 제가 바로 그 점에서 그 시장에 대항하는 사회의 자유보호 운동 이것도 사실 폴란드의 얘기인데 자유보호 운동이 굉장히 반동적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시장에 대항하면은 무조건 다 진보적이고 무조건 다 이상적이고 사회적인 게 아니고 엄청나게 반동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제가 어떤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문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저성장 패러다임 사실 저도 한국이 저성장 패러다임을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 좀 내놓나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시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교육을 해야 되고 집을 장만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돈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저성장 패러다임을 주장은 아주 좋겠지만 지금 여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발적 발전 아까 발표자님께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성장 패러다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주의나 발전주의에 중독된 신자유주의적인 사회 방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21세기 특히 남미의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남미의 유토피아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극복되고 있는지. 근데 주 39에 보면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소비 성향이 남미에서 유명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포도주 소비량이 1등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베네수엘라의 저성장 패러다임이나 타의 소비주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문제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베네수엘라의 이제 위기설 얘기 이거는 물론 우파에서 흔들기 베네수엘라를 흔들기 하는 거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산업 구조가 너무나 소비에 의존돼 있다는 걸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석유값이 떨어지면은 차베스가 그만큼 막 돈을 막 뿌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빚내서 뿌리지만 그게 빚내다 보면 당연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연고주의나 관료주의와 비효율 부정부패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서유럽의 그 사회민주주의, 특히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가는 뭐냐면 모든 특히 이제 자본주의를 얼마나 더 수준 높게 인간적이고 더 세련되게 만드는 방법들이 뭐냐면 바로 이것들이에요. 연고주의, 관료주의, 비효율, 부정부패 이걸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남미는 이런 것들을 없애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신경을 못 쓰면서 한다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또 자본가 기업과 차베스 정부의 관계 그 다음에 거기는 자본가들이 여전히 힘이 극단하다는 얘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발표문에도 나왔지만 지배사회주의라는 게 약간 잘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이런 지배사회주의가 과연 얼마나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인과 중간계급이 사실은 차베스의 사회주의 거기에서 다시 이탈되고 있다는데 그것도 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문 교수님이 현실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저도 사실 현실주의를 저는 지지합니다. 근데 여기 안평 교수님께서 유토피아적이야. 물론 그건 현실을 성과를 위한 유토피아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민주노동연구소 박승호 박사님.